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상륙작전으로 양측 합쳐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전을 실행한 지 약 70년 동안 많은 영화들이 개봉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한다면 1998년 개봉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오마하 상륙 시퀀스라고 생각됩니다.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외에도 오마하 해변 다음으로 사상자가 많이 나왔던 캐나다군의 상륙 지점이었던 주노 해변, 그리고 다른 상륙 지점보다 희생이 덜했던 또 다른 미군의 상륙지 유타 해변 등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너무 오래된 영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최근에 개봉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사용해 현재까지 영화 속에서 재현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전 1942년 동부전선에서 독일을 상대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던 소련은 유럽전선의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DF 상륙작전을 시도합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캐나다군과 많은 연합군이 참전했지만 DF 상륙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주축국이었던 영국과 캐나다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소련이 요구하던 제2의 전선을 만든다는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참고로 이 DF 상륙작전을 다루는 영화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DF에서 상륙작전이 무엇인지 맛을 본 연합군은 그 가능성을 발견했고, 다음해 1943년 이탈리아에서 시칠리아 상륙작전을 시도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44년 6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그 시작은 새벽 2시 연합군의 공수작전으로부터 역사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투입된 공수대원들은 독일의 엄청난 대공포 공격으로 인해 상당수가 땅을 밟기도 전에 전사하거나 롬멜이 만들어둔 늪으로 떨어져 무거운 군장으로 인해 익사했고, 무사히 착륙하더라도 제대로 집결하지 못해 정식 부대를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제2공수사단과 미국의 101 공수사단, 그리고 82 공수사단 등 모여든 인원의 국적과 부대 상관없이 소규모 부대를 조직해 독일의 유타 해변과 주노 해변, 그리고 소도 해변을 겨누고 있는 해안포와 교차로 등을 차단하며 작전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오마하 해변과 골도 해변은 공수부대가 투입되지 않아 상륙에 상당한 고전을 하게 됩니다. 노르망디를 상륙하기에 앞서 함선들의 포격은 목표물이 보일 정도로 밝아진 5시 5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병력들이 유타 해변과 오마하 해변을 상륙하는 시간인 6시 30분까지 40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으로 인해 목표물이 잘 보이지 않아 다른 해변도 그렇지만 특히 오마하 해변은 거의 제대로 명중하지 못해 해안을 방어하고 있던 독일의 방어물에 타격을 가하는데 실패합니다. 게다가 오마하 해변을 방어하는 독일군은 소련과 전투를 치르고 있는 동부전선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352 보병사단이었고, 롬멜에 의해서 이 오마하 해변에 임시로 배치된 나름 정예부대였습니다. 이런 독일군의 정예부대와 미군의 공수부대가 후방으로 진입해 포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상륙 직전 연합군의 포격 실패라는 악재가 겹쳐 이 오마하 해변은 최악의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해변에 장애물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보병들의 상륙거리는 더 늘어났고, 전차들 또한 기동 불능 상태가 되면서 이 오마하 해변으로 상륙한 연합군은 은폐를 할 수 없어 맨몸으로 상륙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 상륙 시퀀스에서 충격을 줬던 장면의 모티브가 된 29사단 116년대는 독일의 토치카 바로 앞에 상륙하게 됐고, 상륙장에서 내리자마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198명이 상륙하여 단 5분 만에 2명만 생존한 중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1차) 상륙에서 병력의 절반을 잃어버린 연합군은 2차 상륙 병력이 본함에서 출발했고 1차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됩니다.
사실 이때 지휘부에서 1차 상륙 병력들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자 오마하를 포기하고 유타 해변으로 병력을 모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차 상륙 병력까지 도착했지만 독일의 공격은 여전히 거세게 진행되고 있었고, 당시 1사단 16년대 연대장이었던 조지 타일러 대령은 해변에서 움직이지 않는 미군들을 추스려 해변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날 새벽 6시 30분에 이루어졌던 오마하 상륙은 더 많은 병력과 전차들을 지속적으로 투입시키면서 오후가 되어서야 공격다운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지옥과 같았던 해변을 빠져나오는 병력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독일의 진지를 느리지만 하나씩 점령해갔고, 결국 오마하를 상륙하는데 성공합니다. 오마하 다음으로 사상자가 많이 나왔던 주노 해변은 캐나다군을 주축으로 영국군과 같이 상륙을 시도합니다. 높은 파도와 기상 조건으로 인해 오마하 해변에 미군의 병력이 상륙하기 시작한 지 1시간 이후 1차 상륙부대가 간신히 이 주노 해변으로 상륙하지만 같이 도착해야 할 전차들이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1차로 전차 없이 상륙한 병력은 상당히 고전을 맞이하지만 이후 도착한 전차와 또다시 투입된 2차 상륙부대로 인해 아주 빠르게 해변을 벗어나면서 이 주노 해변을 방어하던 독일군의 진지를 하나씩 접수하게 됩니다. 이 캐나다군은 1차 상륙을 시도한 지 2시간 만에 주노 해변을 접수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장 골드 해변을 방어하던 독일군의 후방을 공격해 고전하고 있던 영국군을 도와줘 골드 해변을 상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캐나다군은 D-Day 당일 목표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달성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제3 캐나다 보병사단은 원래 계획했던 목표보다 내륙으로 진격하는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캐나다군을 막기 위해 독일군은 추가로 무장 친위대를 투입해 진격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캐나다군은 그마저도 격퇴시키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캐나다군이 아주 쉽게 주노 해변을 점령한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이날 주노 해변에서 캐나다군의 사상자는 오마하 해변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군의 또 다른 상륙지였던 유타 해변은 다른 해변에 비해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유타 해변으로 출발한 미군은 오마하 해변과 같이 6시 30분에 상륙했지만 강한 파도에 밀려 원래 계획했던 상륙 지점보다 남쪽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이 유타 해변 남쪽은 연합군의 사전 폭격이 독일군의 방어 진지에 상당한 타격을 줬었고, 이렇게 파도에 밀려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미군에게 천운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독일군의 공격 범위를 벗어나 손쉽게 상륙한 미군은 남쪽에서부터 부대를 구성해 북쪽으로 올라오며 독일군의 진지를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타 해변은 오마하 해변에 있던 독일의 정예부대가 진을 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주로 독일에게 투항해 포로가 된 동방부대 출신자들이 다수 구성되어 밀려오는 미군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이 유타 해변에서 너무 남쪽으로 상륙한 탓에 해변을 접수하긴 했지만 D-Day 당일 목표는 달성하지 못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상륙작전이 주요 임무인 미군의 해병대 투입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군의 해병대는 태평양 전선에서 수많은 상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마저도 벅찬 상황이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상륙작전을 많이 경험하지 않은 육군이 대량의 물량을 투입해 힘겹게 성공한 작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해변 말고 영국군이 상륙한 골드 해변과 소드 해변에 관련된 영화는 상당히 오래된 고전 영화를 제외하고는 나와있지 않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이야기는 다른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